안녕하십니까. 오늘 방송 두 번째 차를 맞아서 많은 분들이 계약서를 쓰는 게 어렵다는 말씀들을 하십니다. 오늘은 제가 많은 자문을 해주고 있는 스타트업 그리고 벤처 기업들 자문 사례 가운데 임대차 계약 같은 일반 계약을 체결할 때 주의사항이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쭉 한번 볼까요? 저희 블로그에서 다룬 내용인데요. 저는 이제 창조경제혁신센터라든지 또는 각종 대학 그리고 대기업들이 후원해주는 스타트업들 지원 과정에서 스타트업 대표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초기 스타트업에 필요한 실무 법무라는 주제로 여러 차례 강연을 해오고 있습니다. 당시 강연들이 경쟁업체가 스타트업들이 장사가 잘 될 것 같다 또는 아이템이 괜찮아 보이니까 우후죽순으로 생겨나는 그런 문제들을 겪고 있는 대표들이 어떻게 그 위기 상황을 헤쳐나가야 되는지, 그리고 제품 가운데 유사 내지는 동일한 상표를 사용하는 경쟁업체의 제품들이 등장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그리고 스타트업의 쌈박한 이런 아이디어를 도용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쭉 한번 설명을 드렸고요. 그 가운데서 임대차 계약 같은 실무에 가까운 법률 문제에 대해서도 함께 설명을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강의를 쭉 하고 나서 참석한 스타트업 대표들로부터 받았던 대표적인 계약 형태에 관한 것이 이제 임대차 계약이었는데요. 임대차 계약은 어떻게 보면 가장 기초적인 계약 형태라고 할 수 있지만은 의외로 스타트업을 설립한 기업 대표자분들이 계약을 어떻게 체결해야 되는지, 또 혹시 계약서 내용에 어떤 게 담겨야 되고 본인들이 계약 체결상에 어떤 주의사항이 있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골치 아파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계약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사회생활 하면서 양 당사자 또는 다수 당사자 간에 체결되는 의사의 합의를 문서화시킨 것이다 라는 기본적인 개념에서부터 시작했는데요. 가장 먼저 받았던 것이 과연 스타트업 대표자분 회사 이름으로 체결한 임대차 계약이 효력이 있는지 없는지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저에게 질문을 한 해당 스타트업 대표분께서는 법인 소유 사무실에 입주를 하기 앞서서 법인 내에 그 담당 직원과 임대차 계약서를 직접 작성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당시 법인 직원이, 그러니까 임대인 측의 법인 직원이죠. 법인 직원이 계약서에 법인 인감 도장 대신에 자신의 개인 지문을 날인했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그 본인이 소속되어 있는 회사에 어떤 임대차 계약 체결에 대한 권한이라든지 이런 걸 확인할 수 있는 위임장도 없어서 계약서에 첨부하지도 못했었습니다. 따라서 이런 제대로 된 대리인 표시도 없어서 과연 임대차 계약이 유효한 건지, 혹시 외부에서 제3자가 본인들이 입주한 사무실이 경매로 넘어간다든지 이런 법적인 분쟁에 휘말렸을 때 과연 본인들이 임차인으로서 권리 보호를 받을 수 있느냐 걱정하셨는데요. 당시 상황을 제가 구체적으로 한번 물어보니까 계약 체결 이후에 법인 계좌에 이 대표자분께서 보증금을 이체를 했고, 그리고 차임 월세라고 하는 것을 꼬박꼬박 이체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차임이 지급되는 그런 진행 상황에 대해서 임대인인 그 법인 쪽에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느냐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 해당 스타트업이 마찬가지로 이렇게 직원과 이제 임대차 계약을 작성했었는데 이 사안 같은 경우는 계약서에 법인 인감을 날인을 했는 상황입니다. 앞전의 사례랑은 약간 차이가 있었죠. 좀 한번 볼까요? 앞의 사례와는 달리 직원이 회사로부터 임대차 계약 체결에 대한 위임자까지 첨부를 했는데, 다만 법인 담당 직원이 회사에 어떠한 사정이 있다면서
계약서에 존재하지 않는 보증금을 개인 계좌로 이체해 줄 것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계약서상에서는 당연히 법인 계좌, 그러니까 임대인의 법인 계좌로 이체할 것을 문서화, 규정화 시켰지만 담당 직원이 뭐 여러 사정을 설명하면서 자기의 직원 개인 계좌로 이체해 줄 것을 요구를 했다는 겁니다. 스타트업은 임대인 쪽 직원의 말을 믿고 실제로 보증금을 개인 계좌에 지급을 쭉 했는데요. 이후에 스타트업이 차임을 법인 계좌에 지급을 하는 그런 사정 변동이 있었고 계약 기간이 만료돼서 보증금 반환을 요구를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그때 발생한 거죠. 법인이 애초에 보증금이 없었던 계약이라면서 반환을 거절했다는 겁니다. 좀 특이한 케이스인데요. 실제로 이제 계약서 상에서는 보증금 없이 월세만 진행되는 계약이었는데 그 임대인 쪽 직원이 여타 사정이 있다면서 계약서에는 없지만은 계약서에 없던 보증금을 자기 개인 계좌로 넣어달라고 요구를 했고 스타트업 직원은 일종의 이제 이면 계약이라고 생각하고 개인 계좌로 지급을 했던 거죠. 법인에서는 사실상 그 직원에게 보증금 지급과 관련해서는 아무런 어떤 권한을 위임했다든지 또는 그에 관한 직원으로부터 어떤 보고, 지시를 서로 주고받았던 그런 사정이 없었습니다. 자연스럽게 스타트업에서는 그 임대차 계약을 담당했던 직원을 업무상 어떤 부지, 과실로 회사에 손해를 끼쳤기 때문에 해고할 수밖에 없었고 법인은 그 담당 직원을 업무상 횡령, 배임으로 형사 고소를 하는 그런 상황에까지 처해졌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사후적인 문제 외에 과연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느냐 이런 문제가 있는데요. 실제로 이런 사례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방송이나 통신 관련된 기업들의 자문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주로 이제 휴대폰 판매점이나 대리점들이 건물에 입주했을 때 이런 사례들이 많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꼭 임대차 계약이 아니더라고 하더라도 아주 다량, 다품종의 제품을 공급하거나 거래하는 계약 같은 경우에는 그 담당 직원이 중간에서 장난을 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랬을 때 거래 상대방이 권리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가 관건이 되는데 우리 흔히 이제 민법에서 얘기하는 대리권이 인정되느냐 이런 것입니다. 우리 법인에서 보통 과장님 또는 차장님 이런 말씀을 하는데요. 대리님이라고 표현하는 경우들은 많습니다. 이 대리라는 분이 실제로는 이제 회사에서는 과장 대리라는 건데 그 과를 대표하는 과장을 대리하는 직함이라는 거고요. 법인에서 통상적으로 과장 정도의 직함을 가지게 되면은 회사를 대리해서 대표권은 없지만 회사를 대리해서 각종 구체적인 업무 처리를 할 수 있는 권한들을 위임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법에서는 대리권이 있는 사람이 정당한 권한을 행사하는 것을 유권대리라고 반대로 대리권이 없으면 무권대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리권이 전혀 없는 경우라든지 또는 통상적인 대리가 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난 경우 이런 경우들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흔히 무권대리, 권한이 없는 대리라고 표현을 합니다. 한번 쭉 내려볼까요? 예. 무권대리가 무조건 무효가 되면은 계약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큰 손해를 입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 법상 무권대리인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상대방을 보호하는 그런 규정들을 두고 있습니다. 이른바 표현대리라는 건데요. 아까 말씀드린 사례 스타트업이 회사에게 보증금을 지급을 했고 법인 인감도장이 날인되지 않았지만은 법인의 어떤 직원으로서의 지위를 신뢰하고 또 실제로 보증금을 회사 계좌로 입금을 했다면은 그럴 경우에 임대인이 아무런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던 그런 신뢰관계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 경우에는 보증금 지급을 유효하다고 볼 수 있는 그런 사례였고요. 반대로 회사 소속되어 있는 직원 개인에게 보증금을 지급했을 때 심지어는 계약서에도 보증금 지급에 관한 규정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던 그런 사례 같은 경우에는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될 수 있습니다. 좀 내려볼까요? 예. 이제 쭉 설명드린 것처럼 스타트업 측이 임대인인 법인 측과 임대차 계약을 맺었고 법인 담당 직원이 정당한 대리권이 있다라고 신뢰할 만한 사정이 있었다면은 이제 보증금이 입금되었던 거래 내역 법인 계좌로 그런 경우에는 설사 그분에게
대리권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법인이 책임을 져야 하는 그 외형을 형성한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거죠. 우리 이제 상법 같은 경우에는 상행위에 관한 이제 일반 규정인데요. 표현 대리 규정보다 더 강하게, 그러니까 거래상의 외형, 외관을 신뢰하고 거래한 당사자를 보호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 상법 제14조에는 이제 표현 지배인이라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요. 본점 또는 지점의 본부장, 지점장, 그 밖에 지배인이라고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하는 자는 본점 지점의 지배인과 동일한 권한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395조에는 표현 대표이사의 행위와 회사의 책임이라는 규정을 떠서요. 사장, 전무, 상무 같은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한 이사의 행위에 대해서는 심지어 그 이사가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없는 경우에도, 그러니까 우리 흔히 명함에서만 상무다, 전무다 표현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등기상 등재되지 않은 이사들이 많습니다. 그 경우에도 그 이사가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없다고 하더라도 회사에게 책임을 지는 그런 규정을 두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상법 제15조에는 부분적 포괄 대리권을 가진 사용인이라고 규정해서요. 영업의 어떤 종류, 특정 사항에 대한 위임을 받은 사용인, 흔히 얘기하는 아까 말씀드렸던 부동산 임대차 계약 체결에 대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용인 같은 거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재판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16조에서도 물건을 판매하는 점포 사용인이 판매에 관해서는 모든 권한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는 그런 규정들도 두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이제 상법에서도 표현 지배인과 사용인이 어떤 독립성을 가진 대리상이나 위탁 매매인과는 달리 특정한 상인에게 이제 종속돼서 대외적으로 영업 활동을 보조하는 상업 사용인으로서 대리권 범위를 기준으로 해서 지배인, 그리고 그 밑에 부분적 포괄 대리권을 가진 사용인, 그리고 그 밑에 물건 판매 점포의 사용인 같은 걸로 서로 이제 단계를 나누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래를 이제 체결하시는 대표자분들께서도 그 거래 상대방 그리고 소속 직원의 지위가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확인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다만 이제 우리 판례상 표현 대리, 그러니까 회사 직원에게 그 회사를 대리할 권한이 없는 상황에서도 회사에게 책임을 지기 위해서는 대리인과 계약을 맺은 상대방에게도 과실이 없어야 한다는 겁니다. 앞에 설명했던 스타트업 대표자 또는 스타트업에 소속된 직원 같은 경우에도 그 법인 임대인인 법인 소속 직원이 정당하게 회사를 대리해서 부동산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고, 또 보증금 같은 것을 수령할 또는 그 부분에 대해서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포함시킬 권한이 있었다고 신뢰할 만한 어떤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대리권이 없다는 것을 알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과실이 있으면은 회사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라고 판시한 판례도 있습니다. 오피스텔 분양과 관련된 사례였는데요. 오피스텔을 분양받으려는 스타트업 대표로서는 본인에게, 그러니까 상대방에게 중개인의 대리권 유무를 확인해 봤다면은 그가 단순한 어떤 중개인에 불과하고 오피스텔 매매 대금을 대신 수령할 대리권이 없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었던 사정이 있었다. 근데 그런 거를 제대로 하지 못한 과실이 있었고, 또 본인이 중개인에게 오피스텔 분양 중개를 부탁한 것을 가지고 어떤 오피스텔 분양에 관한 대리권을 수행한 거로 볼 수 없다라고 해서 회사의 책임을 지우지 않는 그런 판례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또 이제 일선 지방법원의 고등법원 판례인데요. 소비대차 계약, 그러니까 돈을 서로 빌리고 빌려주는 그런 계약 체결할 때도 은행이 개인으로부터 개별적으로 단기간에 돈을 이제 예치받으면서 현금 보관증을 작성해 주는 경우는 우리가 은행 거래할 때 굉장히 이례적인 상황이죠. 일반적으로는 쉽게 상정하기 어려운 거래 형태입니다. 이런 경우가 최근에 많이 발생했던 어떤 펀드 판매라든지 이런 경우들이 간혹 가다가 이런 경우들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제가 실제로 자문했던 사례를 한번 더 중간에 말씀을 드리면은 펀드 판매, 이제 환매를 일정 금원 보장해주는
환매형 펀드 판매였는데요. 당시에 이제 고객이 70대가 넘은 할머니였습니다. 은행에서는 당연히 펀드 판매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한 할머니에게 돈 넣으시면 보장이 된다, 나중에 그대로 이자까지 붙여서 돌려드린다 라고 쉽게 설명을 했었고, 할머니는 당시에 돈을 3억 정도를 맡기셨다고 합니다. 맡겼는데 최근에 이제 라임 펀드라든지 이런 펀드 사태가 터지면서 할머니가 놀라서 어떻게 된 거냐 왔는데, 그 당시에 은행의 부지점장이 할머니에게 걱정하지 마시라, 혹시 문제가 생기면은 본인들이 이거를 알아서 해결해 주겠다고 하면서 일정 금원에 대한 대출 약정을 체결해 드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출금 원금을 당시에 펀드 자금으로 들어왔던 거랑 서로 이제 상기해 주겠다는 약정서를 만들어서 할머니에게 드렸고요. 할머니께서는 저희 찾아와서 이런 경우에 어떻게 대우받을 수 있느냐, 보호받을 수 있느냐 질문을 하셨습니다. 최근에 뭐 수천억 되는 피해자들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다행히 이 할머니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은행으로부터 돈은 돌려받은 상황인데, 그 돈의 성격이 대출금, 계약서상으로는 대출금으로 돼 있었고, 그래서 제가 할머니에게는 혹시 펀드상에 본인이 어떻든 얘기했던 시점을 기준으로 일정 금원까지는 대출금이랑 서로 상기가 될 수 있다,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것처럼 그 당시에 은행의 부지점장이 그런 약조를 하면서 문서를 만들어 줬다는 겁니다. 부지점장 같은 경우는 그 지점을 대표할 만한 지점장, 그 다음 지위를 가지고 있는 어쨌든 고위 관계자라고 볼 수 있고요. 할머니 입장에서는 그런 계약서를 받았을 때 당연히 부지점장이 그 지점을 대표해서 자기에게 계약서를 작성해서 교부했다고 믿을 만한 그런 상황이 있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일반인에게 요구되는 통상의 지위를 기울인 거다라고 해서 보호받을 수 있을 거고, 반대로 통상적인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현금봉합증 거래 같은 경우는 통상적인 은행 거래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일반인들도 쉽게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고객이 대리인에게 적법한 대리권이 있었다고 믿었다 하더라도 고객이 그 대리인에게 은행을 대리할 권한이 있었다고 믿은 데는 과실이 있다라고 해서 은행 책임을 부정한 이런 판례들도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은 계약 체결 시에 대리인이라고 칭하는 사람에게 권한이 있었다고 믿을 만한 사정이 인정이 돼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최소한 우리 거래 상대방, 아까 말씀드렸던 스타트업 대표 같은 경우는 최소한의 확인 절차는 거쳐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일반인에게 요구되는 통상의 주의라는 게 이제 기울여져야 된다는 거죠. 쭉 한번 내려볼까요? 제가 이제 스타트업 사례를 이제 질문을 받으면서 답으로 첫 번째 사례, 그러니까 회사 법인 계좌로 스타트업 대표가 돈을 넣어준, 당시에 법인 인감 도장은 지켜지지 않은 그 계약서에 근거해서 이제 법인 계좌 돈을 넣어준 사례 같은 경우는 계약 체결 당시에 법인 직원이 계약서에 법인 인감 대신 직원 자신의 지문을 날인했고 위임장도 없어서 계약서에 첨부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직원이 과연 그 회사를, 그러니까 임대인인 회사를 대표해서 또는 대리해서 부동산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다소 좀 불분명한 법적 분쟁으로 치달았다면은 논란의 소지가 있었겠지만은, 이후에 임차인인 스타트업 측에서 법인 계좌에, 임대인인 법인 계좌에 보증금을 정상적으로 이체를 했고 차임, 월세를 지속적으로 내왔습니다. 그리고 임대인인 법인 측에서 아무런 이의 제기가 오랫동안 없었고요. 그렇다면 이런 사정들이 있다면 임대인인 법인이 그 소속 직원에게 명시적으로 권한 주지는 않았지만 묵시적으로는 부동산 임대차 계약 체결에 대한 대리권을 수여한 것으로 보아야 된다. 당연히 대리권이 인정되는 부동산 임대차 계약으로서 회사는, 스타트업으로서는 나중에 임대차 계약 기간이 만료됐을 때 계약에 기해서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그런 결론에 이른다고 설명을 드렸고요. 또 법인이 만약에 본 계약을 대리권이 없는 무권 대리로 봤다고 하더라도 이의 제기를 하지 않으면은 권한이 없는 대리 행위를 추후에 인정했다, 추인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효하다는 주장도 가능하고요.
만약에 무권대리가 실제로 권한이 없었다면은 표현대리라는 법리 주장을 통해서 회사가 그 직원이 부동산 임대차 계약의 체결 과정에 임하는 것을 방치했다. 알고서도 방치했다. 이런 주장을 함으로써 보증금 완화를 청구할 수 있다는 의견도 함께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회사로서는 보호받는 사례죠. 반대로 계약서에 법인 인감까지 날인했고 또 정상적으로 회사의 부동산 임대차 계약 체결에 대한 위임장까지 첨부를 했지만은 법인 직원이 임대인인 법인 직원이 계약서상에 존재하지 않는 임대차 보증금을 그러니까 월세만 지급하는 임대차 계약이었던 거죠. 보증금 영원에. 근데 직원이 중간에 사정을 설명하면서 여차여차해서 임대차 보증금은 자기 개인 계좌로 넣어달라라고 했던 것은 극히 이례적인 거래 상황으로 볼 수 있고요. 법인이 행하는 어떤 정상적인 거래 방식이 아니었음을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알 수 있었다는 겁니다. 뭐 회사 측에 또는 회사 대표자 측에 연락해서 해당 당신네 직원이 이런 주장을 하면서 계약서에 없는 보증금을 자기 개인 계좌로 넣어달라고 하는데 혹시 뭐 사정을 확인할 수 있느냐라고 전화 한 통이면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스타트업 대표가 그런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상대방의 대리권 없음에 대해서 그러니까 보증금을 수령하는 부분에 대해서 대리권 없음에 대해서 믿은데 어떤 부주의, 과실이 있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회사에게 본인들이 소속 직원의 개인 계좌로 지급한 보증금에 대해서는 돌려달라는 주장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초래될 수 있다는 거죠. 이 보증금이라는 게 보통은 한두 푼 하는 게 아니라 수천만 원에서 법인 같은 경우는 수천만 원, 수억 원, 그리고 제가 자문을 하고 있는 공공기관들 같은 경우는 종로에서 건물 한 층 내지는 두 층을 쓸 때 50억, 100억 정도에 해당하는 보증금을 납입하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그 금액을 돌려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계약을 체결하는 담당 직원 입장에서는 또는 담당 대표자 개인 입장에서는 계약 체결의 주체, 상대방의 지위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고요. 우리 대법원 판례상 대리인과 계약을 맺은 상대방에게 어떤 중대한 과실이 있다. 그러면은 사용자 책임 동안 면책이 됩니다. 그 말은 회사 소속 직원이 그런 식으로 장난을 쳐서 중간에 계약서에 없는 보증금을 사실상 먹튀했다고 하더라도 그 먹튀한 직원 소속 회사에게 사용자 책임 또한 물을 수 없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보증금 수십억에서 100억 이상을 지급한 스타트업 같은 경우에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불상사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런 의견을 함께 개진을 해드렸습니다. 제가 이제 스타트업 대표자분들에게 계약 체결에 대해서 쭉 설명을 드리는데요. 기본적으로 계약이라는 게 그렇게 어려운 부분이 없습니다. 물론 이제 법률적으로 계약을 한번 체결해 본 분들이라면은 쉽게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지 정도는 알 수 있을 거고요. 또 구체적으로 좀 중요한 어떤 내용 이런 것들을 이제 넣는 부분에 대해서는 주로 이제 변호사 등을 통해서 법률 자문을 받아서 계약서를 만드는 그런 과정을 밟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보통은 법률 자문을 받을 때 계약서 같은 경우에는 적게는 수십만 원에서 많게는 수백만 원의 자문료가 발생하기도 하지만은 스타트업이 취급하는 그 업무 성격을 봤을 때 문장 하나, 단어 하나로 인해서 소송까지 이어질 수 있는 위험이 있는 게 바로 계약입니다. 그래서 계약이야말로 호미로 막을 것을 가로로 막는다라는 속담이 가장 잘 어울리는 분야가 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면밀한 법률 공토를 거쳐서 계약을 체결한다면은 뒤늦게 문제가 발생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전전긍긍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특히 이제 스타트업 같은 경우에는 워낙 소규모의 자본과 사람으로 진행되다 보니까 각종 형태의 계약이 많이 들어오게 되고요. 그 중에서도 오늘 설명드렸던 임대차 계약 같은 경우에는 아주 필수적이고 실무적이고 기초적인 계약임에도 불구하고 실수를 남발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에 설명드린 스타트업 대표들 사례처럼 허술한 계약으로 마음고생하기보다는 계약 체결 전에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미리 구함으로써 가래로 막을 일 호미로 미리 단단히 막아두실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따가 제가 이제 반려동물 관련해서 스타트업에
뭐 법률 자문을 꾸준히 제공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많은 스타트업들이 매출에 있어서 큰 타격을 받고 있고 실제로 기업 도산이나 또는 대표자 개인의 회생으로 이어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스타트업들이 궁여지책으로 기획하고 준비하고 있는 것들이 마스크 판매와 관한 그런 계약들인데요. 뭐 사업을 실제로 준비하고 있고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다행히 제가 자문하는 회사에서도 수출을 반려동물 관련된 수출을 주력으로 하는 이제 스타트업인데 중국으로 이제 제품을 수출할 길이 막혀 있는 상황이고 그게 이제 언제 해결될 기미가 이제 뭘지 좀 앞을 보기 어려운 상황에서 코로나 국면에서 가장 핫한 아이템인 마스크와 관련해서 마스크 생산, 유통에 관한 사업을 새로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오늘 첫 계약을 체결한다고 저한테 이제 찾아오긴 했는데요. 한번 우리 이제 계약 하나하나가 이제 중요하고 특히나 이렇게 다품종 대량으로 구매를 하는 경우에는 단가 금액 단가가 굉장히 높아집니다. 오늘 계약 체결하는 것도 뭐 수십억에 해당하는 걸로 제가 이제 들었는데요. 제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이제 주로 이제 스타트업에 대한 계약 체결과 관련된 계약 체결 전, 계약 체결 후, 그리고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현장에서 확인해야 될 것들을 번호사로서 우선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계약서 초안이 만들어지면은 그 초안을 가지고 서로 간에 필요한 의사들을 이제 변호사에게 제공이 되면은 그걸 통해서 정식의 계약서가 작성되고 체결되는 뭐 그런 방식으로 오늘 계약은 진행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잠시 쉬었다가 실제로 저희가 준비한 어떤 계약서 서식 하나를 보면서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몇 분 정도 됐어요?